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에 대해 여러 현장 불만이 나오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수정 대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오늘 이를 논의합니다.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그리고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할 계획입니다. 이 코로나가 재유행하기 직전까지는 이 부동산이 우리 최대 이슈였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수정 대책 비슷한 걸 하나 내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전월세 전환율을 2.5% 하향 조정한다. 네. 이 얘기는 글쎄요. 월세까지 정부가 조금 더 손을 보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세보증금, 임대차 3법 통과될 때 전세보증금 오르는 게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에 이제 그 시행됐을 때 부작용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세가 귀해지고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그러면 정부가 다음 카드로 들 거는 이제 전세금, 전세 보증금의 규제를 시작했으니 월세 액수까지도 아마 규제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예상이 있었는데 역시 그 시장의 예상대로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부 다 규제 일변도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라는 건 풍선 효과가 있어서 한 곳을 막으면 한 곳을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시장은 어차피 시장 참여자들은 본인의 이득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장 참여자로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전세금을 올리는 걸 제한하니까 월세가 오를 걸 대비해서 월세를 규제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문제 생기면 그거 규제하고 구더기 덮기처럼 저기 튀어나오면 저거 규제하고 여기 튀어나오면 이거 규제하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거 과연 시장이 안정이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여기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예. 실제로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는 기존 대비 월세가 한 19만 원 정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절약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 또 어디선가 수익을 또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또 전세금을 또 올리는 부작용까지 되고 이 부분 저희가 부작용을 너무 미리 지레짐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려가 좀 됩니까? 실제 우려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현행 4.0%에서 2.5%로 약 1.5%포인트 이제 만약에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게 된다면은 기존에 받던 금액이 6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1년에 무려 약 225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것 때문에 사실은 미리 전세를 확 올려가지고 전월세 만약에 전환율을 2.5%로 낮추더라도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다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저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만약 생각을 해보면 예. 1억을 만약에 제가 지금 전세로 갔는데 그걸 월세로 낼 때 지금 만약에 2.5% 전환하더라도 1년에 25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1억을 제가 전세로 받아가지고 임대인이 받아가지고 그걸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시중 금리가 현재 0.8%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이자를 받으려면은 세금을 16.5% 내야 돼요. 그걸 만약에 포함해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0.668%가 나옵니다. 1년간 1억을 전세를 받아서 내가 시중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66만 8천 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5%로 하더라도 임차인은 250만 원을 내야 돼요.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2.5%로 하더라도 그냥 만약에 전세로 한 것보다 약 5배 이상을 더 벌 수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걸 저렇게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세가 배나 훨씬 유리하지 월세가 매우 불리하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가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면 시중 금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저걸 낮추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언급하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 발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의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는 송구하다면서도 전세 통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까지 덧붙였습니다. 현행 전세 통계는 집계 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조사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쎄요, 이동현 의원님. 네네. 통계 방식을 좀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게 59주 연속 전세값이 상승하니까 뭘 좀 바꾸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통계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정책이 나오는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통계를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특히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통계 기준을 바꾸는데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으로 보면은 우리 팀의 평균 신장이 작으니까 헤딩슛은 못하는 걸로 하자 이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값, 월세값의 그 전에 그 통계는 신규 거래를 통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월세를 이제 구매해야 되는데 얼마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얼마인가 그래서 신규 거래가 얼마 되니까 내가 얼마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 신규 거래를 전월세 통계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바꾸겠다는 거는 기존의 갱신 계약, 기존에 살다가 갱신한 계약도 넣겠다는데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전월세 계약에서. 그럼 이제 바뀐 정책으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지난 우리가 전세 1년을 2년으로 할 때 30%가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2년을 4년으로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30% 정도가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갱신은 어떻게 되죠? 2 플러스 5%니까 5%만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월세 통계가 30%가 오른 걸로 돼야 되는데 5%를 한 30% 끼워놓으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착시 효과를 노리는데 이게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정책이나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식의 그 정책, 거대 정책은 약간 남의 얘기 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부동산은 제가 집을 사야 되고 제가 전월세를 얻어야 돼요. 피부로 제 와닿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계를 저렇게 낮춰놔도 직접 그 소비자들의 그 불만을 달랠 수가 없고 저거는 기업으로 따지면 분식회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 주제로 짚어봤던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건 차명 매입 의혹, 부동산,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이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김대지 후보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때 아마 1년 2개월 동안 강상계의 아파트에서 후보자의 어머니와 후보자, 배우자, 자녀, 처제 총 5명이 살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진 않고 있고요. 5명에서 어떻게 한지면 다 말씀하셨는데 보통 김산천이나 세분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요. 그때 저희 딸이 초등학교 북한에 있어요. 이제 유월은 간다든지 선생님까지 전화도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됐던 발언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후보자 어머니, 처제가 한 집에 사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보통 중산층에 하는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근데 이게 논란이 뭐냐면 사돈 간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가족이나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 논란이 글쎄 이게 혹시 차명 의혹이나 차명 보유 의혹이나 위장 전입 의혹으로 불거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지 여러 비판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검증을 하는데 역삼동에 처제 명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처제가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돈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제 집에 김대지 후보자의 가족, 그러니까 부인, 본인, 그 다음에 딸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이제 거기가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측에서는 일단 이게 살지 않았는데 주민등록만 갖다는 위장 전입 아니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혹시 이게 이 김대중 후보자가 실소유자고 그 처제가 차명으로 보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 통계청장 출신이죠. 이런 문제 제기한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사돈끼리 그러니까 처제하고 그 본인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돈끼리 같이 사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전이 문제를 깨 묻는 거였죠. 근데 김대중 후보자의 대답이 5명,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5명씩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가 이제 방 3개짜리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 자체는 맞죠. 그 서민들 같은 경우에 방 3개 아파트에 5명뿐만 아니라 6명을 살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안 좋으면 그 정말 단칸방에 5명, 6명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이 유영준 의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는 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5명 사냐 6명 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5명, 6명의 구성이 그냥 하나의 일가족이 아니라 이 김대중 후보자의 직계가족 3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가의 처제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대중 후보자 부인 입장에서 보면 내 여동생하고 시어머니가 같은 집에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야당 의원이 유경준 의원이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슈 김대중 후보자의 청문회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실시간 검색어를 조금 일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나와 있죠? 코로나 관련 소식이 쭉 있는데 방금 전에 김대중 후보자 얘기도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인물 얘기로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